요즘에 서울해상법원에서 새로 나오고 있는 보전 권고가 있다고 하던데요. 원래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존 권고를 내리거든요. 보존 권고는 서류를 어떤 걸 보완해라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정형화된 보존 권고를 내리기보다는 각 개인에 맞게 개인이 제출한 최초 서류에 비추어 가지고 보존 권고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정형화된 보존 권고, 일률적인 보존 권고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할 때에는 필수 서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반복적으로 보전 권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기는 했지만, 법원에서 이러한 서류가 필수 제출 목록이다, 필수 제출 서류다라고 정한 경우는 드물었는데, 최초에는 대전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주었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도 필수 제출 서류를 보전 권고로 요구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제출이 잘 되어 있는지를 신청인 측에 다시 한번 체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무조건 볼 테니까 그러한 서류는 제출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준비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라, 그래서 보정서로 제출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의 사례고요. 2025년도 12월 달에 나온 보전 권고의 내용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고요. 보전 기한은 14일, 2주 이내로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첨부된 제출 목록에서 과거에 이미 접수할 당시에 제출한 서류라면 제출했다라고 체크를 하고, 만약에 아직 제출 안 했으면 그것을 제출해라 라고 하고, 제출하면은 이번에 제출한다 라고 체크를 하라는 의미인 거고요.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 예컨대 나는 미혼인데 배우자에 관한 것들을 묻는다거나, 그때는 나는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당 없음에 체크해라 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 목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과거에도 제출하던 인적사항과 관련된 것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것,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임대차인지 임대차면 그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채권자 목록과 관련된 부채증명서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준비하던 거고요. 최근 1년간 대출금 사용 내역서, 이게 과거에 우리 서울회생법원에서 맨 첫 번째로 요청하던 서류입니다. 5번 항목 앞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도 준비를 다 했었고, 5번 항목은 보전공고에서 요청하던 거를 필수 제출 목록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재산 목록과 관련된 부분도 그 사람의 청산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처음 제출할 때부터 준비하던 기존 서류고요. 수익과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와 관련된 재직증명서라든가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서,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제출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4인 가구인지 3인 가구인지 또는 혼자 살고 있는 독신인지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그리고 그 부양가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사항인데,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에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기존 사건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변제율의 변동이 큰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혹시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약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양육비 부담 조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 이혼하고 2년이 이미 지나 있고 그 다음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 의뢰인이 그것이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보전공고의 경향에 따르면 불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도 제출했던 진술서, 다시 말해서 채무증대 경위서 역시 제출하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청년이라면 청년 재무길잡이 상담 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 정보통신 신청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빨라져요. 이 사람이 미혼인지 또는 이 사람이 이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서류를 보고 구분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준비하는 법무법인 입장이나 의뢰인 입장에서도 앞으로 어떤 서류를 요청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해진 점에서 어쩌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보정서를 보시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목록에 따른 첨부 자료를 추가로 이렇게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다 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을 순번을 매겨가지고 주거 관련, 그리고 최근 1년간 대출 사용 내역 관련, 수입 관련,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법원에서 제출을 하라고 한 것들을 제출하고 첨부 그 서류의 목록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 보통 14일, 2주간의 시간을 주는데 2주간의 이 서류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법원이 2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장을 받아주기는 해요. 그런데 좀 특이할 부분은 최근에 보정권고에서는 제출 기한과 관련해가지고 보정 기간을 연장은 한 번밖에 안 해주겠다. 그리고 한 번 해줄 때 1주만 연장을 해라. 그러니까 도합 최초 2주 그리고 플러스 1주 총 3주까지만 허용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특이하기는 한데 실무에 있어서는 법원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주기는 해요. 근데 가능하면 법원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맞춰주면 좋고 필수 제출 목록을 잘 제출하면 사건도 빨리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개시 결정도 조금 더 빨리. 맞습니다. 서류가 준비가 다 되면 법원에서는 개시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빨리 개시 결정을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자료 제출 목록을 완디해서 제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서울회생법원에서 필수 제출 목록을 이렇게 정한 이상 저희도 발맞춰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그 발급 방법이라던가 발급받을 때 유의점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또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처음 준비하실 때부터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